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의 탄생 배경 말씀드렸죠. 중앙 권력자들이 자기 목숨 지키는 프라이빗 보디가드 엔다이아 영화 보디가드.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영화 보디가드 찍을 때 케빈 코스트너랑 그 휘트니 휴스턴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레디 액션 영화 찍을 때는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이 됐다가 컷 하면 핵 서로 돌아가고. 참 영화 찍을 때도 고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보디가드로 시작된 사무라이가, 이 사무라이들이 나중에 이 썩어 빠진 헤이안 민간 정부를 몰아내고 군사 정부를 만든 것이 이른바 막부 정치가 되겠습니다. 일본 역사 의외로 간단해요. 흐름이요. 막부 정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헤이안 시대가 지금 일본 전국이 개판이지만 그래도 문화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 바로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타가나, 히라가나, 일본 문자가 요때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져요. 왜냐면 일본어도 우리나라와 언어 체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자르는요, 뜻만 쓰지 일본어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세종대왕이 나라 말씀했던 것과 달라 우리 어린 백성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민정을 만들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본도 상황이 똑같아요. 한자는 뜻만 쓸 수가 있었지 일본어로는 표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지금 요때 만듭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히라가나, 가타가나는 한자와 거의 그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히라가나, 가타가나, 가나가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귀족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일본 귀족들은 한자만 썼어요. 우리와 똑같죠. 가나는 천민들의 것이다, 여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귀족들은 한자만 쓴다 됐어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도, 해안시대 때 일본도 조선과 똑같이 물론 요즘 그 드러나는 그 증거를 보면 당시 조선에서는 우리가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훈민정음은 여인들, 그 다음에 이 권력자가 아닌 남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증거는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사대부들과 굉장히 떵떵거렸던 남성들도 훈민정음을 썼다, 한글을 썼다는 증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에는요, 주로 진짜로 여인들만,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여인들이 주로 가나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세세하게 가나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한자로는 안 되잖아요. 한자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하늘이 굉장히 푸르스르름해요. 가슴이 콩닥콩닥 해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늘이 푸르스르르 푸르딩딩딩딩딩딩딩. 이걸 어떻게 한자로 표기해요? 포르딩딩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나? 일본어도 똑같아요. 푸르딩딩 데스까? 와다시노 가슴이 콩닥콩닥 데스. 이거를 가나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표현. 그래서 요 헤이안 시대 때 가나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에 수많은 여류 작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류 작가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일본 귀족들도 딸이 태어나면 일단 가나를 가르쳐요. 왜냐? 당시 덴노가요, 후지와라시 등등등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덴노가 실질적인 권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하냐면 덴노들이, 일본 왕들이 그냥 시 짓고 문학하고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부러운 삶이죠. 책 읽고 시 짓고 이거 하면서 띵까 소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귀족들은요, 후지와라 가문뿐만 아니라 이제 덴노한테 딸 시집 보내는 것이 굉장한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덴노한테 이 시집간 딸이 덴노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책도 읽고. 그래서 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덴노와 시도 짓고 시 배틀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가나를 가르쳤어요. 무조건. 요때 등장했던 헤이안 시대 때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서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인들은요, 이 무라사키 시키부를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해요. 이거는 나름 서양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위대한,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여류 작가다라고요. 궁녀 출신이었어요. 궁녀 출신인데 글솜씨가 짱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자 이제 궁에 들어간 궁녀 출신인데 심심할 때마다 이 가나, 따끈따끈한 일본의 새로운 문자예요. 가나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소설이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소설입니다. 뭐 우리말로 풀면은 겐지의 이야기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이 여류 작가가 이 무라사키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 2000엔짜리 지폐가 있어요. 2000엔짜리 지폐의 모델이에요. 일본인들이 세계에 정말 자랑을 하는 일본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서양에서도 인정을 하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인정하는 무라사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서양인들도 인정을 해요. 이 겐지의 이야기라는 것이 일본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는 걸 서양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서기 110년경에 만들어진 이거요. 왜냐면 소설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겐지는 격분을 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손을 바르르 떨었다. 그 바르르 떠는 손을 보고 옆에 있던 참새들이 까무러치고 놀라서 자빠진 다음에 참새구이가 되었다. 그 참새구이를 겐지가 맛있게 구워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캑캑캑 거렸다. 그걸 보면서 겐지는 참새의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 한 방울을 똑 흘렸다. 이런 정도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지 소설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 겐지의 이야기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이렇게 심리 상태가 구체적인 걸 묘사를 했다. 가나 글자로 했다 해서 서방도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의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번역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정서에서는 야 뭐야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소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카사노바 같이 바람피는 얘기거든요. 덴노의 아들 겐지라는 남자 젊은 친구가,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덴노의 아들 겐지의 바람피는 얘기인데 수많은 여인들과 만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 심지어 여자 귀신과도 만나서 연애를 해요. 할머니랑도 만나고, 심지어 뭐 원래 있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자기 의붓 어머니와도 연애를 하고, 총 오리지널은 5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겐지라는 남자의 70년간의 인생을 쫙 그린 대서사 드라마예요. 등장 인물만 4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뒤편에 등장 인물만 딱 정리해 놓은 그런 챕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400명의 등장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서 겐지가 보낸 연애 편지들을 주로 이제 묶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학이래요. 물론 굉장히 심리 묘사가 자세하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딸랑딸랑 I love you가 아니라 이래서 난 널 사랑하고, 이래서 난 널 못 잊겠고, 이래서 난 너를 정말 격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정말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 한자가 아니라 카나 글자로 묘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문학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당시에 헤이안 시대 때
덴노가 어쨌고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본 헤이안 시대, 일본의 마지막 문민 정부죠. 요 다음부터는 군사 정권이 들어오니까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고 동시대 때 요때 그 이름도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침입을 막았던 때가 바로 요 시절의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바로 징기스칸 북방 벌판에서는 징기스칸이 등장해가지고 몽골족을 통일해서 몽골 제국을 만들 때가 바로 요때 똑같은 때예요. 요 헤이안 시대예요. 다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라이로 발전하는 무사들 슬슬슬 이제 조폭 단체화가 돼요. 집단화. 그러니까 조폭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말까지 들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칠성파가 있고 무슨 뭐 국제파가 있는데 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제 칠성연합파 세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요때 무사들도 서로 연맹 합칩니다. 점점 새 분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전국적으로 점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그 무사들이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집단으로 뭉쳐요. 두 개의 집단. 동부, 서부로 나뉩니다. 서부 쪽에는요, 겐씨, 씨는 김씨, 박씨, 최씨 할 때 씨예요. 겐씨, 겐은 한자로 쓰면 우리식으로 읽으면 원씨예요, 원. 그러니까 원씨의 무사 집단이 하나 생기고 서부엔요. 동부에는요, 헤이씨가 등장을 해요. 헤이씨는 한자로 쓰면 평평하다. 평씨. 그래서 서부엔 원씨, 동부에는 평씨. 원평. 요 꼭 기억하세요. 원평. 서부 동부는 헷갈리시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씨와 평씨 두 거대 무사 집단이 등장을 했다. 라고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씨, 평씨. 당시에는요, 이 헤이안 시대 때 일본 귀족들도 그렇고 덴노는 스스로 군대가 없었어요. 이게 웃기는 거라니까요. 나라에 정규군이 없었어요. 오잉? 진짜? 네. 고려는 당연히 정규군이 있죠. 고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에는 다 정규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야도 정규군이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징기스칸은 천하무적의 정규군이죠. 근데 일본은 정규군이 없었어요. 어이? 그러면 전투는 어떡합니까? 덴노도 그렇고 일본 귀족도 그렇고 문제 생기면은 무사들을 스카우트를 해요. 야, 저쪽 A라는 귀족이 우리 괴롭히는데 전화 좀 땡겨봐. 저기 조폭 집단한테. 네. 또르르 머시머시. 하이. 우리가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싸워주면 단가 예산은 얼마 정도 몸값을 지불하면 되니까. 혼돈이 아리가토 고자마스. 그래서 용병 시스템으로 이 무사들을 데려와가지고 대신 전쟁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무사 집단이요, 그 조폭 집단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요. 점점점 조폭도 세력을 키우다가 이제 라이벌 조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서방파와 무슨 뭐 칠성파가 서로 막 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돼요. 원시 한 패, 평시 한 패, 크게 두 거대 무사 집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무사 집단은 서로 아이 좋아 친하게 지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늘 아래 두 주인은 없지 않습니까? 1180년부터
5년 동안 이 원씨와 평씨 무사 집단이 5년간 너 죽고 나 죽자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일본 역사에서 최초의 전국 단위의 전쟁이 발생을 해요. 원평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겐페이 전쟁이거든요. 원평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겐페이 전쟁. 여러분 당구 몇 치십니까? 300? 저는 당구 못 칩니다. 자랑이냐? 자랑이에요. 저는 모든 구기 종목을 하나도 못해요. 운동을 안 합니다. 특히 내기, 노노노노노노. 당구 치시는 분들, 그 내기 당구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어린 우리 친구분들은 아빠나 삼촌한테 물어봐요. 아빠, 내기 당구가 아빠 때는 뭐라고 했어? 아마도 아버지가 저와 비슷한 세대라고 하면은, 내기 당구? 겐페이라고 하지? 겐페이라고 했어요. 내기 당구 겐페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평에서요. 그리고 이 당시 원평 전쟁을 할 때요. 겐페이 전쟁을 할 때, 일본의 가문들은 다 가문의 깃발이 있고 그 가문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원씨 가문은 흰색이 상징이었어요. 평씨 가문은 홍색이 상징이었어요. 원평 전쟁은 백색과 홍색의 전쟁이에요. 전쟁터 보면은 백색 깃발과 홍색 깃발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본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홍백전이라고 불렀어요. 엥? 홍백전?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맞습니다. 홍백전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외색이 강하다 보니까 홍백전을 청백전으로 바꾼 거예요. 청백전도 있습니까? 예전에 MBC 명랑운동회 변웅전 아나운서,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이제 나이 드러나게. 보면, 청팀, 누구누구 나오세요. 그 다음에, 백팀, 누구누구 나오세요. 정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서. 홍백전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경쟁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1000년 동안 일본은 경쟁이라고 하면 홍백전입니다. 이거를 일제시대 때 누군가 족보를 산 상삐이 자기 제사상을 튀어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홍백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 게 홍동백서예요. 홍동백서. 성균관이 뭐라고 할까, 추석 때, 설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조율이시 홍동백서는 성균관 이 주자가래라고 해서 이 유학과 성리학 예법을 실은 거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특히 홍동백서 같은 경우에는 뭐 쌍놈 양반이 신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조상이 쌍놈인 게 뭐가 내가 뭐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건 그거라니까요. 왜 그거를 숨기려고 하냐고. 숨기려고 하면서 내가 쌍놈이란 걸, 우리 조상이 쌍놈이란 걸 숨기기 위해서 제사상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복잡하게 만들다 보다가 튀어나온 게 홍동백서라니까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원씨와 평씨의 전쟁, 일본 역사상 첫 전국 규모의 내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중앙 집권이 이렇게나 힘들다 됐을까? 아니, 지금 덴노가 힘을 못 쓰잖아, 지금요. 지금 결국엔 덴노가 조폭 집단한테도 막 휘둘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홍백전은요, 덴노와 귀족이 싸운 게 아니라 조폭 대 조폭이 싸운 거예요, 지금요. 전국 규모에. 그쵸? 왜 이렇게 중앙 집권이 안 되냐, 일본. 봐봐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침략이 항상 위협이었어요. 붙어 있으니까. 압록강만 넘으면 바로 한반도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항상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왕국들은 명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바로
중국에 먹힌다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중국에 안 먹히기 위해서는 중국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였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대륙화가 됩니다. 셀프 대륙화. 한반도에 있던 수많은 왕국들과 왕조들은요,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바다라는 너무나 천연 그 자체의 완벽한 국경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도 못 넘어옵니다. 물론 넘어왔다가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다 박살나버리지만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중국? 나온다고 그래요. 중국 따위는 걱정 안 한다 됐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안 먹혀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와다시다치가 왜 똘똘 뭉쳐야 되는지 설명을 구다사이 할 필요 없어.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